안녕하세요. 논쟁과 분란의 시발점 보일러입니다. 안녕하세요. 불타는 남자 자작나무입니다. 안녕하세요. 빈틈없이 깔아주는 콩자갈입니다. 건축에 대해 잡담하는 잡담들, 건축 잡담. 자, 네. 우리 너무 진지해요. 우리 이게 네. 미스를 발제하면서 저도 너무 진지해졌었어요. 네. 그래서 뭐 발제가 너무 진지했다는 얘기들 우리가 해서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셨나요?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지금도 좋아하냐고요? 네. 그때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러니까요. 2012년에 그러니까. 되게 좋아했었고 이 두꺼운 책을 2학년 때 읽으면서 메모하면서 맞아요. 막 얼마나 열정적인 1학년이었던 저에게 보일러니까. 우리 오늘 아, 정말? 아유 쪽팔리네요. 네, 죄송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서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다 읽었나요? 그때 다 읽긴 읽었어요. 저는. 근데 참 그래서 뭐 첫 번째 발제로는 우리가 미스에 대해서 각자 어떤 인상을 가지고 있는지 좀 얘기하면서 네. 우리가 좀 입을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경직되는 것 같아요. 저 네. 2주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힘들었겠네요. 이거를- 고민을 계속. 네, 이 고민을 하면서 회사에서 또 일을 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나 역시도 자신의 그런 입장에 괴리를 이제 느끼게 되는. 그렇죠. 그게 대입이 되면서 막 회사에서 막 네. 주택 평면 하나 그리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지. 시대 정신은 지금의 시대는 뭐지? 네. 그러니까 그런 정신을 담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실무와 이 시대 정신을 어떻게 네 그래서 뭐 참. 네. 어려운 일이네요. 네. 자, 미스에 대한 인상을 얘기를 해봐야겠죠. 네. 네. 자장님이 할 말이 있어 보여요. 네. 사장님 지금 미스, 네. 그러니까 눈이 막 네. 일단 눈썹이 제가 막. 가로로 막 저의 쳐. 어떤 네. 미스에 대한 인상을 네. 이야기하기보다는 네. 우리가 약간 공통적으로 미스에 대해서 받을 것 같은 인상이 한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뭘까? 그러니까 긍정적인 방향과 부정적인 방향이 있을 것 같은데 긍정적인 방향은 어떤 교수님이 딱 등장을 해요. 등장해서 미스의 딱 디테일을 딱 도면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이 아름다움을 한번 느껴보라고 말씀을 하시죠. 네. 그러면 이제 대학교 초년생들은 처음에는 이게 뭐지? 이 도면을 읽지도 잘 못하겠고 뭐 이렇게 가져오긴 하셨는데 건물 딱 가져왔는데 뭔가 엄청 쨍한 느낌이 들어요. 쫙쫙 떨어지고 막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그러면 와 되게 미니멀하다 이런 단어를 떠올리게 되죠. 미니멀리즘이다. 현대 건축은 역시 미니멀리즘이야. 그러면서 막 뭔가 젠한 느낌이라고 하나요? 되게 불교적인 어떤 그런 경건함을 느껴요. 아주 정제된 느낌. 아주 정제된 느낌. 네. 그러면서 교수님이 이러한 느낌을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디테일이 필요합니다 라고 딱 말씀을 해주시죠. 좋죠. 그럼 끝에 막 이렇게 뭐 굉장히 세장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 두꺼운 구조들을 뒤로 감추고 외피에는 아까 봤던 그 작은 H를 달면서 건물이 날렵하게 하늘로 솟아오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네. 그런 거 보면서 굉장히 감동이 들고 또 선배들의 글을 읽으면서 미스를 선배들이 이렇게 좋아했구나. 나도 나? 이렇게 보면서 눈물을 막 시그랜 빌딩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사람이 되게 많잖아요. 아 그래요? 실제로 실제로 보고요? 보면서 너무 감동적이었다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스의 그 디테일을 보면서 딱 학교를 딱 지나가면서 주변에도 그런 건물들 있잖아요. 건물들을 봤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떡이 진다. 떡이 진다라는 표현이 이 재료와 저 재료가 만났는데 맞아. 이 재료는 이 재료고 저 재료는 저 재료다라는 표현 없이 그 두 재료가 그냥 붙어 있어. 그냥 붙어 있어. 아무런 서로의 관계 없이. 그렇죠. 이게 약간 건축하는 사람들의 병 같은 건데 보통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떤 공간에 가면 그냥 면을 보는데 건축하는 사람은 꼭 모서리를 봐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거를 해결하려고 굉장히 고심을 일단 많이 하게 되고 그 부분이 어렵기 때문이죠, 실은. 그게 사실 그 대중들이 생각했을 때도 그게 고급스러움의 비밀이긴 해요. 그죠. 그게 완전히 잘 해결됐을 때. 완전히 네. 결합돼서 경계가 없어 보이거나 완전하게 뚜렷한 어떤 두 가지의 만남의 방식이 분명해서 딱 떨어져 보이는 거. 네. 그 둘 중에 하나를 추구하면 고급스러워 보이는데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면 좀
좀 막혔다. 음, 우리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그렇죠. 네. 근데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해서 만났을 때 그 미스에 대한 감동을 받고 막 세상에 나가면은 강남 같은 데 가서 아 이게 떨어져 있니 안 떨어져 있니 이걸 음. 보게 돼요. 그렇죠. 아 이 벽돌이랑 철물이랑 떨어져 있네. 카페 인테리어를 봐도 이 나무 자작나무가 끝나는 부분이랑 이 철물 브론즈 철물이 벽돌에 붙어 있는 이 부분이 딱 깔끔하게 딱 떨어져 있어서 한 간격이 한 1cm, 2cm, 5mm라도 딱 떨어져 있으면 와 감동을 받아요. 그러니까 미스라는 교육을 받고 나서 보는 눈이 갑자기 달라진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2차적으로 하나가 있어요. 긍정적인 방향으로. 근데 부정적으로 방향으로 가면은 교수님이 어느 날 판서스 하우스를 딱 들고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게 정말 예쁜 집인데 사람이 살기는 좋았을까? 이 물음을 바로 던지죠. 그렇죠. 이게 어떻게 하면은 뭐 건축 자체의 문제를 굉장히 사랑하는 분과 삶의 문제를 사랑하는 분의 차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이 삶의 문제로 보기 시작을 하면 판스워스 주택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뚜렷하죠. 네. 그러니까 이 물음을 던지죠. 여러분들은 그러면 여기서 어디서 사랑을 하고 어디서 옷을 갈아입고 어디서 몸을 편하게 놓고 과자 쩍쩍 먹으면서 TV 볼 거네요. 그런 삶을 여기서는 할 수가 없다. 네. 네 삶들이 하나하나 다 전시되고 주변의 시선들이 막 느껴지고 이런 종류의 집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겠느냐.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반대의 인물로 알바르도 같은 인물들이 등장해가지고 뭐 쉐이드가 많은 집이라고 해야 될까요? 벽이 숨겨지고 있고, 가려지고 드러나고 벽과 사람이 붙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벽을 만지는 사람이 가능한 공간이 되는 거죠. 미스의 벽은 유리벽이기 때문에 만지고 기대는 벽이 기댈 되지 수가 못하죠. 없죠. 바라보는 벽이죠. 네. 근데 우리가 그 알바알토의 건물에서 보는 벽은 나무로 덧대어진 벽이라서 우리가 거기 기대는 벽이 되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건물이 몸과의 관계를 잃게 되고 뭐 삶의 문제가 사라지고 커피 한 잔 할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막 가게 되는데 거기가 유리로 그냥 굉장히 열려 있는데 거기 의자는 되게 좋은데 거기 안에 담기는 느낌은 없고 뭐 이런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듣게 되면서 미스 같은 건축에 대한 혐오가 생겨요. 그럼 그게 맞아요. 뭘로 가냐면 모더니즘 건축에 대한 혐오로 바로 이어져요. 그렇죠. 그러면서 강남에 가가지고 사무실 건물들이 대한민국 건축은 이래서 문제야. 현대 건축은 이래서 문제야. 인간미가 이렇게 없어. 가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방향이 미스에 대한 되게 뭐 건축 공부를 조금이라도 하셨던 분들은 이 두 가지 방향으로 어떻게든 미스가 이해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뭐 복합적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저의 경우는 먼저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미스를 되게 바라봤어요. 근데 대학에서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진행을 하면서 좀 더 후자의 입장들을 많이 취하게 된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받았던 미스 인상입니다. 왜 후자로 갔다고 생각해요? 왜 후자로 갔냐고요? 근데 실은 뭐 사실 명백한 게 있죠. 그러니까 건축보다 인간을 사랑해서 건축이 꼭 그 가지고 방향을 가야 되는 있던 건 아니다. 저도 약간 비슷하긴 해요. 그러니까 네. 1학년 때 건축과를 처음 들어가면서 저는 건축에 대한 굉장한 진지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축의 문제라는 것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건축가는 그 안에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서 네. 어떤 성취를 이뤄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맞아. 그 관점에서 봤을 때 미스라는 인물은 아니 너희들의 그런 삶의 문제 이런 거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거 아니야. 건축이라는 그런 정신이 있어. 자질스구레한 너네 자질스. 삶의 삶의 문제는 문제는 딱히 중요하지 않아. 너희가 하면 되고 그게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러니까 어린 눈으로 봤을 때, 굉장히 멋있었죠. 멋있고, 여전히 근데 멋있는 멋져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네. 살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다른 방향으로 간 좋은 공간들을 많이 보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내부 공간을 굉장히 잘 구성한 어떤 맞아요. 주택이라던가, 네. 아니면 공공건물이라던가, 이런 네. 것들을 봤을 때, 내부를 이렇게 비워 놓는 것이 그게 건축가가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하게 됐던 것 같고요. 네. 그 부분이 많은 기회를 놓쳤다고도 저는 생각하기도 해요, 그런 한편으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그런 건가? 인테리어 건축과 그 건축가로서의 건축이 나눠지게 된 건가? 음?
다시 한번 얘기해 볼래? 그러니까 인테리어? 오피스라는 네. 형식이 생기면서 음. 어떻게든 사람들은 그냥 그걸 비워놓고 쓰진 않거든요. 어떻게든 그렇죠. 꾸미고 써요. 음. 꾸미고 쓰면서 건축가는 딱 그거랑 외피까지만 딱 하고 구조와 외피만이 건축가의 몫이고 내부의 삶을 구성하는 거는 인테리어 건축가들의 몫이다. 뭐 그것도 한 흐름이긴 한 것 같아요. 약간 근데 그거는 약간 근대 들어오면서 계속 약간 발생되는 자연스러운 문제겠죠. 문제. 그러니까 그건 단순히 건축가들이 어느 날 나는 건축만 할 거고 나는 인테리어만 할 거다라고 결정했다. 왜냐면 미스 시절에도 이미 미스가 처음에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일을 시작했잖아요. 그때도 그렇죠. 인테리어 사무실이 있고 건축 사무실이 있었던 건데 근데 그거는 단지 건축계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음, 사실 한국도 보면 인테리어 학과가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실내 건축. 실내 네. 디자인 네, 실내 디자인 따로 학과가 있죠. 따로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약간 교육과 같이 얽혀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네. 막 그 시점에 건축이 그렇게 돼서 갑자기 인테리어와 건축이 딱 나눠졌다라고는 생각이 들지 그렇게 않고 하기는 어렵겠네요. 근데 개념적으로는 그렇죠. 점차 건물 그러니까 저는 뭐 산업과 경제가 저는 제일 먼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더 이상 한 공간에서 한 용도로만 쓰지 않는 사례들이 계속 발생하기 시작했을 것이고 네. 그러면서 미스와 같은 건축가들이 많이 생겨났을 것이며 이제 그러면서 그러면 내부는 계속해서 이렇게 음, 바꿔주는 기술들이 또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게 인테리어의 업역을 만들어내고 뭐 그에 따라서 교육계는 인테리어 학과를 신설했겠죠. 음. 그런 네. 면에서 그러니까 한 측면에서는 그거를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계속 바뀌는 거고 음, 건축의 어떤 물질적인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한 방향으로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공간, 다른 음, 방향으로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구조와 외피. 음, 그러니까 네. 미스는 그렇죠. 구조와 외피의 자리에 서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실 뭐 우리가 지난번에 다루진 않았지만 꼬르비제는 거기서 공간 공간과 공간을 경험하는 내러티브 내러티브에 연결이 돼 있는 시퀀스 것 같아요. 네. 네. 보통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 음. 같아요. 홍자갈님은 미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아, 같거든요. 저요? 저는 제가 미스를 이제 우리 자장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교수님이 디테일을 보세요. 감동적이지 않나요? 이게 딱 진짜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까 보여주셨던 디테일의 H자가 음, 큰 H와 작은 H가 있잖아요. 네. 그거를 구분하게 되는 시점부터 미스가 되게 부러웠어요. 이런 거를 실현을 그때 이제 했었던 것도 되게 부럽고, 사실 요즘 한국에서는 그 어제는 철강 구조물을 많이 안 하잖아요. 무조건 철근 콘크리트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게 좀 부러웠고, 그래서 나중에 수업 시간에는 IIT 홀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어요. 근데 판스워드에서 좀 더 큰 공간으로 사실 나아간 게 IIT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건축과 학생들이 이제 실습을 하고 있는 모습이나 뭔가 뭐 대형 뭐 강의나 뭐 파티가 열린다거나 이런 사진들 봤을 때 저는 약간 감동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미스가 사실은 뭐 그런 삶에 대한 고민을 좀 덜 했을 수는 있어도 그게 부합하는 건물에 있어서는 뭔가 네, 그게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감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문득 그런 네, 생각이 드네요. 네, 그 미스가 그려냈던 그 건물들이 사실은 현대적 삶이잖아요. 음. 저는 그런 글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근대 많은 개혁가들 있잖아요. 뭐 윌리엄 모리스라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그 공해 운동 이런 걸 했던 사람이고, 네, 뭐 미스만데로에도 어쩌면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되게 웃긴 거는 저 사람들의 생각과 그 이상은 전 지구인들이 다 저 사람 같이 살면 성취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네, 그렇죠. 다 미스처럼 생각하고 다 미스처럼 살면 어쩌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윌리엄 모리스라는 사람도 막 그런 글을 봤거든요. 그 네, 사람 음, 공해 부흥 운동 이런 거 하려고 했는데 좀 막 자기 주변 막 그런 공장을 만들고 공장에서 뭐 인부들한테 되게 존중해주고 거기는 인텔리들도 같이 있고 거기서 되게 핸드메이드의 가치와 사람의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일을 해서 제값 빨고 팔고 그래서 그걸 운영하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그런 일을 했을 때 그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사실 이게 다시 무너지게 되고 이런 식인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의 주변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그걸 조금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전제하에서 유니버설 스페이스는 필요하고 좋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저희가 살아보면 모두가 자기 주변 환경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살아가지는 않죠. 능동적으로 자기 주변을 막 바꿔가면서 살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죠. 거의 없죠. 네. 그래서 대체로 저희가 건축을 하건 제가 공예과 있을 때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저렇게 쓸 수도 있어요 라고 말했을 때 제가 만들어 놓은 대로만 써요, 사람들이 거의.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외주를 줬는데 일을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 현대인의 저는 좀 그런 거 생각해요. 그 건축가나 당시 가르드가 네. 생각한 거는 그 사람들은 그 이미지만 보잖아요. 야, 저기서 살라고? 막 저기서 일을 하라고? 막 이렇게 그런 이미지만 보고 분노하게 되는데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이 던지는 어떤 주장은 어떤 그런 삶의 방식, 대안적 삶의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미스에 대해서 처음에 저도 이제 저장님이랑 비슷한데 되게 감동받았고 특히 저 글들을 읽으면서 되게 좋았어요. 아, 저런 밀도로 고민하고 작업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약간 뭔가 나의 정신적 이상으로 생각을 했었고 근데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설계를 했을 때 즐겁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뭐 괴로워요? 괴로웠었어요. 왜냐면 학교에서는 그런 물성에 대한 직물성을 경험할 기회가 잘 없잖아요. 없죠. 학교 네. 건축에서. 네.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 생각해보면 내가 저 책을 읽고 조속과를 가기 시작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그랬구나. 네. 저도 읽으면서 약간 저의 궤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됐는데 저런 바우하우스 교육도 그때 막 공부하면서 근데 이 교육에서는 이런 직물성이라던가 어떤 재료에 대한 감각을 전혀 배울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조속과를 가야 되겠다라고 결정했었던 거고 그래서 조속과를 갔다가 금속공예과도 갔다가 이제 졸업해서 다양한 경험도 하셨죠. 그렇죠. 저는 사실 엄청 즐거웠어요. 그러면서 행복했어요. 땀 흘리면서 사셨던 시절이 있었죠. 그랬죠. 그럼 미스 덕분인 거네요?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 미스의 이 많은 글들보다 오늘 소개한 글들보다 사실 더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던 미스의 한 문장이 있는데 미스가 아까 얘기했던 막 형식주의에 대해 반발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구절이 있냐면 이 미스가 한 말인지 과르디니가 한 말인지 조금 헷갈리긴 한데 둘 다 했을 수도 있고 어떤 형식을 주장을 하면 그것은 죽음이 된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어떤 삶을 주장했을 때 그것은 자연히 형식이 된다는 거야. 근데 그래서 미스는 되게 강렬하고 적극적인 삶을 사는 것이 우선 전제로 됐을 때 그게 어떤 질서를 만들어내고 그게 새로울 거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제가 미스가 한국 건축에서 그리고 한국 건축 교육계에서 오해받는 이유는 그 포맷 안에서 미스를 계속 얘기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건축 제도 안에서 미스를 얘기하려고 했을 때 미스는 그냥 그 되게 비싸고 좋은 디테일에 강박적으로 집착하는 사람의 미스가 해줘야 하는 역할이 있었던 거지.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그런 어떤 디테일에 대한 설명 그리고 유니버셜 스페이스에 대한 설명 이 정도로 얘기하고 끝날 수밖에 없는데 미스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보면 내가 이 글 쓸 시간에 난 설계 하나 더 하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스는 저는 끊임없이 능동적으로 뭘 만드는 사람이고 감각하는 사람이고 작업하는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제 그렇게 미스를 이해했을 때 저는 다시 좋아하게 됐었어요. 그렇게 보면은 그 꼬모 저가에서 말하는 그 새로운 그 약간 잃게 되는 거, 그 잃게 되는 걸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근대적 인간상, 근대적인 영웅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런 영웅상들에게는 미스의 건축이 적합한 것이었을 수도 있고, 그 영웅상들을 하나의 삶의 원형으로 보고 그것의 목적에 부합하는 건축을 미스는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미스 자신도 그렇게 괴리감을 느끼진 않았을 것 같은데 문제는 살아보니 그런 사람 잘 없더라. 인간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더라.
그래서 괴리감을 느꼈을까요? 그런 것도 있고 한편으로는 글쎄, 그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게 있잖아요. 미스가 말년에 굉장히 우울했다고. 네.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굉장히 노력하고 그러니까 몰입하는 삶을 살았을 텐데 세월이 변해가는 거를 어쩔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자본주의화된 사회 속에서 변해가는 그 양태에 대해서 아마 인지하기 어렵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볼까요?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그래서 이 시대에 대해서 파악하는 거는 사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꼬르비제에 대해서 신랄하게 깠었잖아요. 그러니까 꼬르비제는 좋은 아파트를 지어서 잘 공급하면 주택 문제도 해결되고 네. 자본주의 문제도 해결되고 그럴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네. 하지만 그 지어진 아파트는 새로운 자본주의 현실 속에서 구축되고 그게 새로운 자본주의를 만들고 네. 그랬을 때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아파트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아파트를 주거로 인식하기보다는 경제 활동의 수단으로 생각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꼬르비제가 가졌던 시대 인식에 약간 문제가 있었다라는 식으로 막 그때 주장을 했었고 그렇죠. 근데 지금 미스가 얘기하는 시대 그리고 이제 과르디니가 얘기하는 시대 각각이 뭐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어쩔 수 없이 우린 긍정해야 된다든 그러니까 각자의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각자가 지금 시대에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그리고 그걸로 건축해서 뭘 할 수 있는지 네. 굉장히 큰 주제네요. 거대- 미스가 평생을 고민했던. 거대한 주제죠. 근데 우리가 사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점점 이런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다? 그렇죠. 시대의 정신, 음. 시대 유감이라고 얘기했을 때 시대에 대해서 느낄 것이 더 이상 없다. 아니면 그렇게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그냥 지금 느껴도 소용이 일어나는 없다. 일상 유감을 해라. 일상유감. 일상 유감으로 나간다. 음. 그게 시대 정신이다. 이렇게 보는 게 지배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점차 뭔가 시대라는 거를 조망하는 것에 대한 회의가 점점 들고 있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네. 그런 인식이 강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공통된, 저는 이렇게 말을 쓰는데 지평이 없다. 공통된 대지가 없다. 다 따로따로 산다. 개인 분리. 발견할 네. 수 있는 것은 일상적인 음. 감각들이다. 각자 도생. 근데 생각해보면 그 일상적인 감각들을 서로 드러내고 소비하는 거 보면 다들 같은 땅 위에 서 있어요. 그 감각들이 점점 비슷해지고 비슷해지고 있어요. 그거를 공유하면서 뭔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그쵸? 거의 동일시 거의 되어가는- 동일시 되어가요. 네. 먹는 거 좋고 가성비 좋고 음. 또 뭐 있지? 칼퇴하면 좋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상 감각들로부터 시대 유감이 가능한 거라고 봐요. 과거에는 어떤 엘리트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라는 식으로 시대 정신을 설명하고 있었다면 지금은 그냥 그렇게 발산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사람들을 쭉 들여다보다 보면 시대 유감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사실 조금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우리가 시대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막 시대를 조망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엘리트주의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네. 근데 우리는 항상 인간이 그렇지 않나요? 뭔가를 추상화해서 이해하고 그로 인해서 뭘 할 수 있는지 늘 고민하고 그게 저는 엘리트로서의 소명이 아니라 그냥 인간으로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계속 일상으로만 얘기하고 그냥 그 파편적인 일상들을 종합하지 않고 그냥 그 파편적인 상태에서 그냥 그걸 어떻게 조금 적절히 짬뽕해서 네. 이런 걸 고려해서 건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일상을 막 되게 존중받았다고 아이 좋아 이렇게 하면서 저의 일상을 존중해 주셨군요 이러면서 그 집에 들어가서 산다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저는 어,
글쎄, 좋은 걸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뭔가 뭐 어렸을 때를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1, 2학년 때 무엇이 되고 싶냐고 물어봤을 때 많은 친구들이 과학자, 음. 대통령, 되게 원대한 꿈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점점 갈수록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냥 아, 나는 소시민이야. 남들이 봤을 때 소시민이 아닌 사람도 나는 소시민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개개인이 굉장히 무기력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시대의 무언가를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정치 얘기를 하자면은 정치인들의 공약을 보면은 그분들은 5년만 생각하고 공약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10년, 20년, 30년, 뭐 50년, 100년 이거를 내다보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그거를 사고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 그래도 뭔가 기준을 던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어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사람들이 원하지도 않고. 진짜 어른이 없다는 말이 너무 음. 저는 인상 깊네요. 그러니까 음, 우리가 어른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네.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네. 들어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려는 마음도 사실 없고 그렇게 되고자 하는 사람도 없고 내가 그 자리에 딱히 가고 싶지도 않아. 그러니까 다들 그냥 무기력하고 책임지고 싶어 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그냥 하루하루를 지나가면은 뭐 그냥 뭐 나는 그냥 하루의 행복에서 나의 행복을 찾을 거고 내 후대가 어떻게 되든 사실 나는 상관하지 않을 거고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약간 좀 너무 암울해지긴 하는데 네. 그게 바로 시대 유감이 아닌가. 네. 이 시대에 네. 이 시대의 유감이죠. 그렇죠. 근데 음, 조금 그래서 저는 뭐 이 사실 이게 저희가 방송을 하려고 시작한 게 아니라 실은 스터디를 하려고 시작한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뭐 이 스터디를 한 목적도 시작했던 목적도 여러분들한테 말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약간 그런 것 때문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점차 우리가 계속 출근하고 퇴근하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네. 이러면서 내가 하는 일이 전체적인 어떤 맥락 속에서 있는지 모르게 되었을 때 네. 우리는 그저 쉬운 길을 찾아가려고 해요. 쉬운 길과 편한 길을 찾아가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냥 강박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걸 좋아해.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는 식으로 했을 때 근데 그게 어떤 성취를 이뤄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사람을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저는 뭔가 점점 업계에 패배주의자와 강박주의자 두 명밖에 안 남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네. 이 시대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늘 생각하지 않으면 뭔가 저 자체도 좀 찌그러질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직 그렇게 연차가 높지 않잖아요, 실은. 네. 근데 계속해서 우리가 10년, 20년 하고 나중에 소장이 되고 이렇게 되었을 때 제가 걱정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건축을 잘 못할까 이런 건 별로 걱정하지 않아요. 아니, 못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겠지. 뭐 사실 네. 잘할 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내가 나중에 살아가는 현실이 그렇게 패배주의자들과 강박주의자들로만 가득 찬 세상이 아니길 바래요. 조금 더 전체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어, 슬퍼할 건 슬퍼하되 미래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생각하면서 살았으면 좋겠고 네. 그런 고민을 하는 건축을 하지 않더라도 그런 사람들 이제 그런 친구들 그런 동업자들과 같이 살고 싶은 거죠. 음. 음. 네. 시대 유감. 그래서 혹시 뭐 콩자갈님 더 하실 저요? 말씀 있으신가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아까 꼬모에서 나왔던 이 글의 이 배와 인간의 관계?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이 좀 더 본질적인 것에 질문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뭐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적으로 지금 뭐 하루의 행복을 막 다루고 뭐 이런 게 사실은 저는 아직 너무 표상적인 부분에서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를 즐겨하고 근데 좀 더 본질적으로 뭐 건축의 예를 들면은 저는 그래서 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AI를 하든 뭘 하든 법에 맞는 설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좀 지금의 우리의 법이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과 얼마나 본질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만드는지 이런 거를 좀 집중을 해가지고 좀 변화를 건축가들이 주장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희는 언제나 제도의 틀 안에서 그냥 그거를 직능적으로 해결해주는 사람처럼 사실은 많은 발주처들과 사람들이 대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를 이만큼 오래 하고 고민을 하고 이랬던 사람들만큼 법의 현실을 잘 아는 사람들이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뭔가 시대적으로 우리가 사실은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좀 본질적인 문제와 법과 뭐 이런 거를 그러니까 기술의 측면이 아니라 뭐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기술은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저는 네. 사실 법이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사실 저는 굉장히 교육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랄까? 그러니까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네. 살 것인가, 네. 그리고 뭐 건축을 한다고 했을 때 그랬을 때 건축으로 뭘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네. 얘기하고 그리고 그 얘기가 어떤 이렇게 가슴 깊이 들어올 수 있는 거는 저는 네. 교육의 과정이라고 늘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법이 그럴 수 없잖아요. 법이 네, 그래서 저는 너네 그게 전제가 된 다음에 법도, 그러니까 교육이 되고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아, 그럼 뭔가 바뀌어야겠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법에 제약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걸리지 않아야 우리가 바뀔 수 있는 건데, 교육으로 이제 사람이 바뀌고 태도가 바뀐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이거랑 저거랑 다 약간 맞물려야 되는 그렇죠. 문제네요. 우리가 지금 이번 시대 유감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 네. 뭐 약간 건축을 해나가는 태도에 네. 대해서 뭘 해야 될지 약간 이런 고민들을 막 음. 던지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뭐 큰 틀에서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요즘의 건축가들이 과거처럼 뭐 최소한 선언적인 주장이라도 해 나가면서 시대에 대해서 판단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들을 던져놓는 그런 식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굉장히 일상적인 소소한 즐거움들을 충족시켜주는 패치워커처럼 작업을 해 나가는데 그게 약간 좀 불만스럽다. 네. 사장님이요? 아니요. 그게 약간 세 번째 것도 좀 관련이 있는 내용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우리가 그렇죠. 그럼요. 얘기할 수 구체적으로 좀 있겠네요. 얘기할 수 네. 있는 질문을 던져보려고 하는데 어, 제가 미스의 발제를 하면서 계속해서 느꼈던 거는 미스는 어떤 다른 사회적인 영역과 분리된 건축, 바우쿤스트가 있었다라고 계속 인식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학교 입학했을 무렵에서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나 이제 학교의 분위기가 건축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건축이 이런 걸 해야 돼. 막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졸업할 때쯤이 돼서 뭔가 서로 모두가 건축이 할 수 있는 건 딱히 없어. 뭐 약간 이런 식의 느낌으로 점점 분위기가 바뀌어갔고 그냥 오히려 사회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건축 혹은 뭐 그냥 뭐 네. 즐거움과 소소한 기쁨을 주는 디자인으로서의 건축에 조금 방향이 맞춰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미스의 인터뷰를 읽어봤는데 미스가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건축 학교들이 사회학이나 디자인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회학과 디자인은 바우쿠스트와 다르다. 그래서 막 그런 인터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었어요. 여전히 건축만이 할 수 있는 고유의 영역성이 있는가? 그리고 아니면 우리가 오히려 더 사회적인 건축 혹은 사회 맥락적인 건축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었어요. 일단 뭐 사장님? 얘기를 좀 편하게 끌어가기 위해서 네. 학교에서 좀 저희가 하는 프로젝트들은 사회 맥락적인 게 많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제랑도 연결되고 보통. 음, 그러니까 이게 모든 학교의 방향성은 아니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음, 근데 대체로 이제 졸업했던 학교에서는 그리고 많은 학교들은 한국에 있는 많은 학교들은
사회적인 맥락에서 음. 학생이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으면 하기 때문에 뭐 공동체 주택이라든지 뭐 공유 주거라든지 음. 뭐 거의 그런 문제들이죠. 뭐 노인 주거, 네. 실버 케어 센터, 음. 뭐가 있을까요? 학교를 학교를 미술관, 어떻게 할 것인가. 전시관. 미술관이나 전시관은 또 사실 좀 배제되는 경향이 커지는 것 같아요. 네, 도서관은 있죠. 도서관은 도서관. 있죠. 어떤 사회적인 컨덴서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음. 개념을 가지고. 근데 좀 그런 게 전 입사할 때 이제 포트폴리오를 네. 이제 들고 가잖아요. 우리가 네. 면접 보러 갔을 때 네. 저한테 막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인면도는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면도는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음, 근데 정면도를 한 번도 안 그려본 거예요. 졸업할 우리가 때까지. 인면을 잘 안 그리죠. 왜냐하면 사실 학교에서는 사실 저도 그래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릴 학교에서 일이 거의 우리가 없지. 프로젝트를 할 때 주로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런 학교가 좀 약간 많다고 알고 있어요. 많죠. 한국에서는. 네. 예를 들어서 뭐 도서관 아니면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종로에 어느 땅에 도서관을 짓는다 이러면 그 종로의 그 역사를 막 계속 공부를 하고 그 땅이 가진 역사 같은 걸 막 공부를 하고 컨텍스트라는 개념이 모두를 지배하게 됐죠. 그쵸. 네. 그리고 이제 도서관에 대한 막 공부를 해요. 그다음에 그걸 막 짬뽕해서 그 사실 스타일은 다 기본적으로 모더니즘으로 간다고 결론은 안 나요. 뭔가 그렇게 분석은 하지만 돼 있고 근데 그것과 스타일은 또 딱히 관계는 없는데 뭐 사실 그거는 좀 저희가 보는 게 다 모더니즘 건축이라고 할 수 있나 하여튼 어쨌든 콘크리트 네모 박스를 거기 그 우리가 공부했던 그 역사와 도서관의 형식과 이런 거를 끼워 맞춰서 만들어요.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고 어떤 폼을 가지고 있고 어떤 공간적인 느낌을 주는지는 얘기를 좀 덜 하면서 그냥 그게 그래서 여기에는 못 사는 동네가 있고 여기는 뭐 노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가 있어서 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랑 뭐 만났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뭐 이런 소설을 쓴단 말이죠. 네. 근데 그게 건축해야 될 일인가? 라고 저는 학부 때 진짜 계속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네. 저는 사실 처음에는 그런 작업들이 좋았어요. 되게 뭔가 이 사회를 기획하는 것 같고 내가 이걸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이게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사실 그 공부 자체도 재밌었던 것 같은데 근데 점점 회사에 와서 일을 하면서는 그리고 특히 미대에 갔을 때 느꼈던 건데 건축의 고유 영역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가르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건축의 고유 영역이라는 게 마치 그냥 우리가 없는 걸로 하기로 한 것처럼 네. 그래서 저는 학생 때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정말 거의 포기를 할 뻔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를 생각해 보면은 그때 저희 교수님은 구조가 어때야 되는지 뭐 그냥 기본적인 어떤 뭐 재료와 디테일을 저는 필요로 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자문을 안 하시고 저도 그게 필요한지 사실은 몰랐고 그래서 프로젝트 진행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돌아놓고 보니까 그런 것들은 언젠가는 네가 알아서 네가 책을 찾거나 뭐 누구한테 물어보면 네가 알아서 배워야지 약간 이렇게 치부하고 나머지 어떤 사회적인 맥락과 컨텍스트와 분석과 뭐 이런 것들을 학생들한테 표현적으로 잘 하기를 기대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그래서 저는 그 중간에 비는 부분이 없어서 제가 그걸 표현하는 것 자체가 약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되게 그거는 굉장히 뭐 중간에 약간 중단된 느낌처럼 그냥 끝냈었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불만이 많았고 그거를 학교에서 가르치기에는 그냥 현실적으로 그럴 만한 선생님이 그냥 부족했던 게 아닐까. 그런 선생님들은 생업이 바빠서 학생들을 만날 수가 없고 약간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래서 학교에서는 계속 뭔가 그 어떤 학문의 바탕을 가진 교수님들이 지도할 수 있는 그 어떤 커리큘럼을 설정을 하고 뭐 그렇게 했을 때 학생들한테 시켰을 때 결과물이 사실은 페이퍼워크로 나오는 건데 그게 이미지적으로 나쁘지 않으니까 우린 좋은 교육을 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뭐 어떤 그 자체만의 그 단계와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교육을 그렇게 하셨고 근데 저는 그 빈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불만이 있었고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모든 게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또 알아서 어디선가 찾아서 배워야 되는 건가? 뭐 어떤 그런 빈 부분에 있는 것 같고 그게 바우쿤스트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스가 저는 그래서 부러웠거든요. 저는 그런 디테일이 얼마나 좋냐, 감각적이다 이런 말까지만 하고 그거에 대한 그거에 대한 그 구체적인 설명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네, 내연이 진짜 부족해요. 네, 그러니까 이 디테일, 그 미스의 디테일이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뭐가 현실적으로 되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좀 그랬어요. 건축가에서 왜 디테일에 대해서 사유하는 방법을 하나도 안 가르쳐. 그러니까 디테일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가르치지는 않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도 네. 잘 안 오고. 그래서 인면이 사실 안 나오는 거죠. 왜냐면 인면이라는 거는 그런 디테일까지 네, 다 네, 고려돼서 나와야 되는데 네. 그게 어려운 거죠. 이렇게. 맞아요. 사실 어려운 거고 전수하기도 어려운 거고. 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전 사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바우쿤스트라는 영역이 지금의 대학에서 굉장히 약해졌다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음, 근데 그게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졸업한 학교에서도 사실 굉장히 생각이 다른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건축 교육 기관은 띵커를 양성해야 되는 생각하는 사람을 양성해야 되는 곳이다. 음.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기획자적인. 기획자적인 네. 마인드. 사실 근데 그것도 사실 제대로 구조적으로 완성되지는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여기서 한 얘기를 하자면 많은 경우에 그 오시는 분들이나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그 목표나 기획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지금 와서 보면. 음,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그 사회적 맥락을 풀어내야 된다라는 그 기획과 그 구조를 어떤 식으로 이해를 시켜야 될지에 대한 이해 없이 내심 심적으로는 바우쿤스트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은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런 내용을 가르치는데 자기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음,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음,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사실. 음, 그리고 한편으로는 바우쿤스트에 대해서 교육을 막 해야 되는 그 시점이었는데 그런 커리큘럼으로 짜져 있었고 그런 내용이었는데 교수님은 오셔서 아니야, 사회적인 맥락이 중요해, 너희는 이땐 이걸 해야 돼, 그러면서 그 두 가지가 엉성하게 엉키면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일들도 많았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학교를 쭉 지나오면서는 나름 네. 바우쿤스트에 대한 갈증을 해소시켜 주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음. 누구? 네? 여기서 직접적으로 거론하기 좀 그렇고. 이니셜만 말해줘. 아, 아, 뭐 앞에 그런 분도 계셨고 네, 이제 네. 졸업을 네. 하면서 뭐 나중에 그런 얘기들을 말해주세요. 많이 해주시는 네. 분들이 있었고 음, 그래서 뭐 되게 그런 부분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은데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뭐 너희들이 이 다른 얘기들 다 하지 말고 음, 이번에는 오로지 공간에 대해서만 얘기하자. 음, 공간에 대해서 스터디를 하자. 빛이 음, 어떻게 들어오는지 하나씩 스터디를 해보자. 음, 그런 스터디를 쭉 하고 음, 뭐 디테일을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음, 해보자. 그럼 여기를 떼는 걸로 한번 해보고 붙인 음, 걸로 한번 해보고 뭐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자. 그런 식의 교육도 있었어요. 맞아요. 그- 음.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교육들이 우리가 체계화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얘기를 하다 갑자기 저번 발제가 생각이 나는데요. 꼬르비지에가 건축을 향하여에서 이런저런 그리스, 르네상스 막 이런 건축들을 얘기하면서 이건 건축이야, 이건 건축이 아니야. 그럼 그것이 그 건축 뭐 여기서는 이제 건축 고유의 영역을 만들기 위한 어떤 그 정치적인 작업을 글로써 한 게 아닐까요?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사실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지금 건축가로 발제를 해왔잖아요. 네. 그게 저는 계속 하는 내내 되게 정치적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그러니까 이게 건축이고 이게 맞는 길이고 음.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우리는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약속을 하고 실천하고 실행하는 거. 음, 사실 그 결과물이 나올 때쯤 건축가들은 죽어 있지만 뭐 건축 고유의 영역 이 질문이 참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질문인데 네.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아까 자장님께서도 지나가면서 말씀하셨지만 정치적으로 얻어내는 부분인 것 같아요. 건축 고유 영역은. 네, 건축 고유 영역이라는 게 물론 아주 우리가 아까 학교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학교에서 교육받을 때 그러니까 얘기하면서 그냥 이거를 그런 부분이 있죠. 디자인을 하면서 여기를 좀 더 넓게 했으면 좋겠고 좁게 했으면 좋겠고 그런 얘기를 하는 그냥 아주 퓨어한 상태의 그 건축 고유의 영역은 분명히 있는데 그냥 그거를 넘어서서 우리가 이제 다른 대중들과 혹은 건축주와 아니면 사회와 소통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건축 고유의 영역이라고 이제 앞에 우리가 건축 고유의 영역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그 퓨어한 영역을 얘기하는 거고 근데 우리가 그럴 거면 굳이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건축 고유의 영역이 존재하는가 이랬을 때는 이게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가를 사실 물어보는 질문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그랬을 때는 저는 이건 굉장히 정치적인 질문이고 건축은 정치적인 행위라고 저는 이해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축 고유의 영역은 제가 너무 많이 환원했는지 모르겠는데 건축 고유의 영역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어디에 의미를 기대고 있냐면 그냥 몸에 기대고 있어요. 네 몸을 봤을 때 여기는 지나다니기 좁아, 넓혀. 우리의 감각에 기댄다는 감각에 기대고 건가요? 있어요. 네. 감각의 차원을 지평으로 놓고 그 정도에 있을 때 그냥 이게 건축가의 그 고유한 능력이야.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회적 맥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 맥락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라는 문제로 가져가면 이 건축 고유의 영역에서 만들어지는 이 온갖 다양한 인간보다 커다란 형태와 이것들이 사회적 지평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가라는 것을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건축 고유의 영역은 그냥 그 신체적인 영역에서 움직이고 네. 사회적 맥락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의 문제에서는 그 이제 그냥 뭐 좁다 넓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야 이거 약간 이게 좀 그런데 다른 건가? 신뢰도를 주는가 뭐 그런 거. 약간 그런 걸 수도 있고 이거 약간 빨간색인데 이거 정치적으로 약간 그런 건물 아니야? 약간 그런 지평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대화가 너무 많이 나와서 맞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제가 원래 이 질문을 했던 의도를 네.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저는 사실 되게 사무실에서 일어나는 되게 작은 얘기들조차 저는 정치적인 걸로 인식할 때가 많아요. 네. 그냥 여기에 문을 이렇게 뚫으면 좋겠다. 여기가 미닫이 문이면 좋겠다. 아니면 여닫이 문이면 좋겠다. 이것조차 하나의 정치적인 얘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건축주랑 얘기를 할 때나 아니면 관공서랑 이야기할 때도 그것 또한 정치적인 얘기죠. 근데 저는 오히려 거기서 오류가 시작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건축이 어떤 진리를 담지한다라던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던가 이런 그쵸. 것이 건축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네. 우리가 오히려 잃는 게 더 많아져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러니까 제 입장은 저는 되게 좀 웃길 수도 있지만 건축적 영역은 순수한 부분만 남겨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순수한 부분. 그냥 넓다. 아까 자장님이 말했던 그 몸의 영역. 몸의 영역. 그냥 내가 느끼기에 네. 넓다, 좁다, 아니면 이런 재료가 더 좋아, 아니면 이런 재료가 따뜻해, 뭐 차가워. 그냥 그런 부분 남겨놓고 저는 사실 아까 자장님은 예술의 영역으로 내려와야만 건축이 고유한 영역을 갖출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것도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것도 굉장히 사변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건축이 예술에 기대해야 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고 네. 저는 온전히 그 몸에 대한 순수한 건축의 영역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정치적으로 이해하고 정치적인 행위를 통해서 얻어나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막 그런 저는 그래서 학교 교육도 그런 부분이 싫었던 게 사회적 맥락이 요렇고 요런 게 있어. 근데 건축가는 요런 걸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요렇게 하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그 오류를 많이 만들어내는 교육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건축가의 사회적인 역할을 이렇게 부여해놓고 건축의 영역으로 사회적인 영역을 이렇게 끌어와서
우린 이것도 해야 돼처럼 얘기를 하는데 네. 저는 그게 아니라 애초부터 건축가는 정치가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건축가는 애초부터 정치적인 행위고 그거를 타인에게 설득시키고 내 의견이 맞다라고 주장하고 되게 그것이 실은 왜냐면 우리는 증거를 들 수 없는 것, 그다음에 예측할 수 없는 것을 계속 계획하고 주장하는 직종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막 진리 혹은 막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할 수는 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게 사실 그 건축 고유의 영역이 임재할 수 있는 지평을 만들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진리가 있어. 음,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 밑에 건축을 딱 내려놓을 수 있는 자기만 딱 설 수 있는 땅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 다른 사람들은 그 땅을 몰라요. 어디 음, 섬이야. 근데 그 사람은 거기서 엄청 많이 구축을 했어. 나와가지고 자기 섬에 엄청 대단한 뭐가 하나 있대. 근데 완전 그 사람이 서 있는 섬은 남극이고 우리가 있는 데는 적도 부근인 거예요. 음, 그 사람은 우리 지평으로 같이 안 나와요. 음, 근데 아까 얘기했던 예술로서만 고유의 영역이 임재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기계적인 건축적인 생산이 현실로 오려면 예술계에서만 가능하다. 현실에서 음, 그런 건 없다. 아니죠. 근데 제 의견은 뭐냐면, 그러니까 건축이 애초부터 정치적이라는 거는 애초부터 정치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남극으로 가 있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활동이 계속해서 건강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저도 똑같은 적도에 있겠죠. 그렇겠죠. 근데 이거를 계속해서 이게 막 예술인이 건축인이 이러면서 건축의 고유한 영역을 애매하게 세움으로써 그렇죠, 인해서 그렇죠. 네. 우리가 남극에 가 있다니까요. 저도 그걸 지금 비판하고 있는 음.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그 정치라는 것이 막 여의도에서 하는 그런 정치가 아니라 서로의 의견을 계속 치고받고 주고받으면서 그게 어떤 무거운 진리라던가 즉각적으로 세워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막 오늘 밤의 노력을 통해서 막 모형을 만들고 이런 그림을 그려서 나의 정치적인 기반을 이만큼 확보해서 상대방에 가서 부딪히는 거죠. 네. 그런 작고 작은 활동들이 반복되면서 그런 것들이 계속 부서졌다가 지어지고 부서졌다가 지어지면서 건축 정치적인 활동으로서의 건축이 완성되고 그게 지어졌을 때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도 동의해요. 음, 그래서 제가 이제 어, 그 지평 안에 같이 서 있어야지 정치가 가능해요. 근데 그 음, 지평은 아니고 아까 예술계라는 것도 예술로서의 건축을 갖는 것도 음, 다른 지평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적도에 있는 사람들 보고 이주해오라고 얘기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것도 음. 하나의 정치 행위일 수 있는데 이건 사실 정치 행위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종교적인 행위라고 봐요. 그러니까 나의 섬에 들어와. 나의 섬에 들어와 음, 내 질서 안에 살아. 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매혹의 문제인 거죠. 매혹돼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정치적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려면 좀 보수적인 철학일 수도 있는데 대화가 이루어지려면 같은 지평 위에 서서 차이를 재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그런 거죠. 약간 나의 섬을 포터블하고 모바일하게 만들어서 상대방의 섬에 계속 부딪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네. 네,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보일러님은 건축 고유의 영역이 있고 이거를 정말 그 건축가가 의도한 그 무언가에 그 몰입된 건축이 실현이 되려면 정치적인 행위를 지속해서 그거를 지키고 싸워야 된다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런 게 훈련되어야 된다고 아, 생각하고 그게 우리 교육에 부재하다. 약간 그러니까 그런 걸 상상해요. 저는 약간 한 네. 사냥꾼 같은 걸 상상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도구는 그냥 드로잉과 모형과 뭐 요즘은 컴퓨터가 발달했으니까 뭐 3D 모델링일 수도 CG. 있지만 네. 뭐 그것들 뿐인 거죠. 근데 그거 안에서 우리는 그러니까 이 한 몸 아니면 이제 우리 몇 명이 모여서 우리의 공동의 지평을 이만한 섬을 만들어서 저쪽 섬에다 계속 갖다 박는 거죠. 음, 근데 저는 그게 싫은 거예요. 우리는 계속 지평이 없어 이러면서 계속 찌질한 소리 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평이 없어서 아무도 이해 안 해줘. 우리는 지평이 없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어. 막 그런 식의 우리의 패배주의가 싫은 거예요. 저는 그 지평이 없진 않은 것 같고 음. 그걸 강력히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 거 아닌가요? 근데 거기에 대한 우리의 피로도 있고. 자기 본질을 주장하는 거죠. 자기 섬을 만들어 놓고 음. 깃발 딱 세워 놓고 음. 왜 아무도 안 와? 그렇지. 왜 갖다 아무도 박지를 안 않아. 오냐고.
그러니까 왜 자기 깃발을 세워놓으면 누가 보고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행위를 하나도 해놓지 않고 그 결과를 바라는 거네요. 그거 자체를 정치적인 행위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게 안 먹히는 아, 근데 뭐 저는 설득이 안 그거를 되는 대화가 거죠. 정치라고 없는 거예요. 생각하지를 않아요. 아, 네, 그렇게 저도. 볼 수 있죠. 대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저는 약간 거기서 되게 그러니까 미묘한 걸 그게 되게 시기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아직 1900년대 초반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런 성을 짓고 내가 이런 섬을 만들어서 잘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와서 좋아해 줄 걸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시에는 가능했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소수의 엘리트라면 이 사람의 말은 뉴스에 실리고 잡지에 실려서 사람들이 들었을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이 시대에 뭐 제가 생각하는 건축의 고유의 영역을 만드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음. 그냥 내가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이 정도의 건축의 지평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부딪히면서 테스팅하는 거? 그 내가 만드는 지평이 계속 우리가 엄청 은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같이 서 있는 지평이어야지 그게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럼 지금 시간이 아주 많이 흘렀는데 미스가 얘기했던 바우쿤스트, 그러면 우리 보일러님은 정치 행위로 해야 된다. 저는 사실 아니면 미스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죠. 미스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네. 시간이 된 것 네. 같은데 미스가 얘기했던 바우쿤스트는 여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그 아주 순수한 건축의 영역에는 미스가 얘기하는 바우쿤스트와 이제 뭐 꼬르비제나 그분들이 얘기하는 공간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녹아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그거 외에 되게 미스는 자기도 모르게 사회 문화적인 사회 정치적인 얘기들을 계속했어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얘기하고 근데 그게 건축의 영역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음. 때문에 저는 미스가 말년에 우울해졌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부분은 건축이 아니라 사회 정치인데 그걸 그게 건축이 그게 실패하니까 자기가 할수 건축적으로 못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탓이 아닌데 자기 탓했다는 거죠? 그쵸, 건축가인 미스는 할 일을 다 했어요. 근데 사회 정치가로서의 미스는 실패한 거죠. 근데 자기가 내가 그걸 건축과 그 영역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년에 건축가 미스는 우울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스스로 생각할 때 건축으로서 해야 되는 영역이 있고 정치가로서 해야 되는 저의 영역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러니까 양쪽 부분 다 저는 성실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그랬을 때 실은 건축의 영역은 순수한 영역이고 정치의 영역은 저는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실패하건 성공하건 건축가로서의 저의 성실성이 유지될 수 있고 우울한 말년을 보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까 그 네. 보일러님이 얘기하셨던 네. 그 건축 고유 영역은 존재하게 놔둬도 되는데 순수한 정도로만 남겨놓자. 그게 우리가 더 건축에 몰입해야 하는가에서 순수한 건축 고유의 영역에 몰입해야 되는가. 이 문제 봤을 때 그냥 우리는 그 몸적인 수준에서 넓다, 좁다, 무거워 보인다, 얇아 보인다. 이게 우리가 그 The Eyes of the Skin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책. 네. 그런 플라즈마. 책에서 하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런 정도 수준의 건축에서 몰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구축한 것을 굉장히 정치적으로 사회적 맥락과 연결지어가지고 내던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건축 고유의 영역은 정말 순수하게는 예술로서만 존재할 수 있고 실제로 우리가 건축이라는 이름으로 실제로 수행하는 것은 저는 윤리적으로는 완전한 고유의 영역으로는 있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더 건축 고유의 영역에 몰입해야 되는가라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기본적으로 건축가가 해야 되는 건데 우리 교육이 그거를 좀 등한시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적 맥락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당연하죠. 네. 당연히 관계를 맺어야죠. 근데 그 관계를 맺어야지만 대화가 가능한 조건이고 근데 여기서 저는 약간 정치가라기보다는 그 상인의 입장에 서야 되는 것 같아요. 자본주의 시장 안에 제대로 끼어들어가서 뭔가 바이러스처럼 뭔가 일을 해보려면
그가 정치가는 시시적절한 이미 단어네요. 이미 그 자기 어떤 권력을 확보한 상태로 사람들한테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네. 이야기하는 모델이 돼버렸다면 뭐 본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상인은 이렇게 하면 어때? 사볼래? 일단 이게 되는 거예요. 깎아줄게. 나 깎아줄게. 사볼래? 아니야? 그럼 뭐 딴 거 하나 만들어 올게. 너가 같은 돈으로 이걸 하는 거보다 이걸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좋지 않아? 이걸로 해볼래? 네. 이거 싫어? 그러면은 또 가가지고 딴 음. 걸 하나 꺼내서 보여줘. 그래서 약간 그렇게 해서 세력을 확장해야 진짜 된다는 상인의 거죠. 모델, 상인 같은 건축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거죠. 그 우리가 생각하는 건축적인 선택들을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이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고 이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이 가치가 더 좋으니까 여기로 가자. 그렇죠. 그렇게 설득하는 거죠. 여기 이걸로 하자. 음. 이 제품이 더 좋지 않나요? 본래 라는 식으로. 상인의 가장 중요한 특질은 파는 능력이 아니라 가치를 알아보는 능력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푸코가 그렇게 하니까. 푸코가 그렇구나. 네. 갑자기 신뢰가 확 가네. 네. 그래서 아마 자장님이 말씀하시는 상인으로서, 그러니까 상인처럼 돼야 된다라는 말은 어떤 그런 건축적인 결정들을 예전에 어떤 미학에 기대는 게 아니라 그 즉각적인 가치를 얘기하고 그것을 주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그러면서 같아요. 뒤에는 검은 속셈을 숨기고 있는 거죠. 아, 그죠. 그럼 저는 이제 약간 그거를 오늘 들었던 이제 발제 내용의 미스에 대해서 약간 연관지어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그 자본과 기술에 밀리는 인간이 아니라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건축가임을 스스로 원했지만 말년에 우울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현명한 상인이 되고자 하면 그 틈새를 파고들어서 뭔가 나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그 자본이 그 방향으로 가도록 뭔가의 탁월한 아이디어와 건축적인 성과를 뭔가 주장하고. 살릴만하게 잘 꾸며서. 근데 이제 그게 상업적으로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건축 고유의 영역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네. 상업을 통해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러니까요. 그럼 미스보다 더 잘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미스보다 제일 최근에 그런 일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번 게 이케아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갑자기 또 저의 졸전 주제를 건드시니까 그러면 그거는 또 저희 다음으로 미루시죠. 또 막 정신이 복잡해지니까 네. 우리 일단 오늘은 마무리를 이제, 합시다. 네, 마무리. 그래요. 네, 일단 오늘 발제는 미스에 대해서 발제를 했고요. 미스의 건축보다는 미스의 글과 생각에 대해서 좀 토의를 하다 보니까 미스가 건축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토의를 하다 보니까 실은 건축에 관심 없는 사람은 정말 듣기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네. 뭐 저희로서는 필요한 시간이었고 대화였을 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나름대로 좋았고요. 좋으셨나요? 네.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아무튼 저도 발제하면서 건축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이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는 저희가 이전에 스터디로 진행했었던 니콜라스 펩스너의 History of Building 네. Type을 중심으로 해서 뭐 병원, 학교, 감옥, 뭐 극장, 박물관, 도서관, 사무실 뭐 그 책에서 안 다루고 있는 건물군까지 빌딩 타입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거고 네, 뭐 한동안은 아마 그 주제로 계속 이 얘기를 할 것 같네요. 네. 그럼 뭐 가능하면 그 빌딩 타입과 관련된 이야기를 알도로시에 대한 논문을 쓴 한 친구에게 네. 한번 의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알도로시랑 어떻게 연관이 돼요? 알도로시의 도시의 건축이 빌딩 타입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알도로시의 말년에 대한 얘기까지, 말년에 알도로시가 그리고 있었던 건축에 대한 얘기까지 네. 할 수 있는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든든하네요. 한번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 싶어요. 네, 좋습니다. 앞으로 할 일이 많네요. 네.
네, 그러면 오늘 발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건축에 대해 잡담하는 작당들, 건축 잡당.